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일단은 핵심 쟁점인 재판 거래 의혹,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렇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5분 정도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청으로 직행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날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그와 관련된 부분과 예. 그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예.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5분 동안 얘기할 때 이미 그렇게 예견돼 있던 것이죠.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일선 법관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그랬죠. 얘기는 자신에게 잘못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편견, 선입견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어들이 그래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번 정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혐의라든가 내지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이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이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렇죠. 어떤 일맥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검찰에 들어가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검찰은 물론 현직 판사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예. 그것을 이제 패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기도 포토라인을 하나 설정해 놨었거든요. 예, 그럼 이것이 그렇죠. 뭐 대법원 포토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법원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본인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 얘기한 대로 하나는 법원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법원의 그 힘이 굉장히 강했던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예.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 아니냐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인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부당한 것이다. 아까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계속 깔려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면서 뭐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밀면서 조사를 네.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증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이제 정해야 되니까 예.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법리 문제가 벌어지고 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장장 7개월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지난해 11월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임종원 전 차장한테 얻은 그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이죠. USB가 있고요. 그 관련 진술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전현직 판사들을 여러 명 불러서 약 80여 명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구속영장도 청구도 했었고요. 기각은 됐지만 거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삼청동 해관에서의 공간에서의 어떤 모임 같은 거 말이죠.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예, 예. 김기춘 전 실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덕 전 대법관이 당시에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거든요. 근데 김용덕 전 대법관도 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도록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진술이라든지 지금 많은 어떤 자료를 어쨌든 검찰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예,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문건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결정적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앤장 독대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김앤장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면서도 진술 증거가 있었지 어떤 다른 증거, 물적 증거 예, 이런 예.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앤장 독대 문건을 확보함으로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말이죠. 김앤장의 변호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집무실 또는 음식점 등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다든지 예. 강제징용 소송을 어떤 그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독대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세 차례 정도였나요? 그렇습니다. 세 차례 만났다는 했다고 게.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이제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이걸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이기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의견 교환이라든가 소위 이제 뭐 핵책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워낙 광범위한 만큼 뭐 비공개 조사가 몇 차례 더 이어질 네. 것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영장 청구 가능성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예, 예. 하나는 임종원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든지 고영환 전 대법관과 함께 말이죠. 근데 공범을 그럼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네. 형평성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 증거가. 예. 예를 들어서 V자 표시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문건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증거도 상당 부분 이제 좀 확보를 했다고 검찰은 볼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의 논리대로 예. 따른다면 말이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 그건 그 차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앞서서 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문건을 이제 검찰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뭐 밑에서 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한 일로 보인다. 나는 모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걸 것이고요. 직접 세 차례 만났다라는 게 예, 그런 이제, 거에 네.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네. V자 표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났다는 것도 분명히 자신하고 김앤장 변호사하고 얘기한 것이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약간 이제 궁박한 그런 어떤 답변일 수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분명하게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런 것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로 오히려 하여금 또 불리하게 구속영장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체육계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년간 체육계에서 성폭력 징계가 124건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5년간 이제 124건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 문체위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공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124건은 뭐냐면 전체 이제 체육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 예. 여러 어떤 그 체육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쳤을 때 124건이라는 건데요. 하나 충격적인 것은 저 중에서 16건은 성폭력입니다.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미성년자도 2건이 있습니다. 아, 16건 중에 말이죠. 네네. 그리고 빙상연맹이 저 중에서 5건을 차지합니다. 저 16건 중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단체,
뭐 축구협회라든가 수영협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사실은 이런 120사건 중에 여러 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빙상연맹은 저렇게 좀 성폭력 이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저렇게 이제 120사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뭐 그래서 정부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체육단체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해요. 이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에 문체부 2차관이 나와서 밝혔어요. 예. 지금 심석희 선수 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아까 빙상연맹에서 왜 성폭력 사건이 5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석희 선수 건은 거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문체부에서 얘기한 것은 3월 달까지 민간 주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현직 국가대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체육계 지금 문체부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아니라도 폭행 사건이라든지 폭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 선수 안전 대책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라든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 실시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왜 지금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예.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일단은 이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이 체육계라고 하는 특성상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말이죠.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이 지도를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폐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신고도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전에는 성폭행에 대해서만 영구 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도 영구 제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선수 생활이라든지 코치 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벌에 대해서도 좀 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선수 보호 대책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네. 보면 지금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정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폭행 혐의와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칫 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그 성폭행과 관련한 그 혐의가 처벌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이야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예. 검찰에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원래는 심석희 선수 상해 사건 말이죠. 네. 이것이 며칠 후인 1월 14일 날 선고하도록 항소심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징역 10월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2심을 했는데 이것이 14일 날 선고를 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예. 그랬는데 검찰에서 말이죠. 변론 재개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선고하지 말고 다시 계속해서 재판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로 일단 한번 공판 기일이 잡힌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해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선고가 이제 재판을 확정이 한번 되면. 확정되면은 대법원까지 확정되든지 예. 하여튼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다시 심리하지 못한다. 이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죽을 정도로 맞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서 그것이 그 후에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폭행과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폭행이 이번에 상해죄로든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성폭행은 처벌을 못하게 되는 같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분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이제 상해 사건으로 심리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면 네. 별도라면 예. 별도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폭행으로 상해로 처벌을 받은 것과 연계돼 있는 그런 성폭행이 있다면 이번에 처벌을 하면 나중에는 처벌을 못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시 좀 시간을 좀 연기를 해서 예. 수사를 보고서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해 사건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성폭행 사건은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수사를 봐가지고
1심을 거쳐서 2심까지 올라와야만 병합이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이게 시비 다른 예, 거지 신급이 않습니까? 달라서. 신급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일단 벌기 위해서 변론쟁에 신청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기출을 주목을 해봐야 네, 되겠군요. 네,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통영 낚시 여선 전복 사고로 3명이 숨지고 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태가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11일 날 새벽 5시경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14명이 타고 있는 갈치 낚싯배였어요. 이것이 이제 화물선 3,000톤급입니다. 이것과 충돌을 하면서 낚시 어선 9.77톤급인데요. 조그만 거죠. 이것이 이제 전복되면서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원과 낚시꾼들 이렇게 해서 말이죠. 12명이 구조가 됐어요. 근데 2명은 일단 실종이 됐고요. 근데 구조된 사람 중에서 3명은 항공으로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는 것이고 2명은 실종 단계였는데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공해상에서 사실은 이 낚시를 하다가 예, 이런 예. 사고가 벌어졌는데 공해상에서는 낚시를 못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도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 낚시 어선을 하고 충돌을 한 이 3,000톤급 화물선이 말이죠. 이 처음에는 낚시 어선이 이렇게 그냥 전복돼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들의 범죄를 감시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고가 빨리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봐야 수사를 될 것 좀 정밀히 같군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